그녀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DHD 진단을 받은 어린 학생. 그렇게 특수학급으로 보내질 뻔했던 아이가 10년 후 한국교육청을 상대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교실 뒤에 숨어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시스템을 무너뜨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스미스입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봄이었고 벚꽃이 마치 분홍색 눈송이처럼 나무에 피어 있었어요. 새 학교 앞에 서 있을 때 걱정으로 꽉 차 있었죠. 건물은 높고 회색빛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제 옛 학교보다 훨씬 컸어요. 괜찮을 거야, 올리비아. 아빠가 제 어깨를 살짝 꽉 쥐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웃고 계셨지만 아빠도 걱정하고 계신 게 보였죠. 엄마는 제 머리를 매만지시면서 기억해. 넌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야라고 속삭이고 계셨어요. 전 용감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모든 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제가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있었죠. 여기 서울에서는 학교 간판의 글자조차 제가 풀 수 없는 이상한 퍼즐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 다른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이고 있었죠. 전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배낭끈을 꽉 잡고 있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요. 교실은 밝고 깨끗했고 큰 칠판을 향해 책상이 줄지어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짧은 검은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계셨죠.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과 한국어로 이야기하시면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보셨죠.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인사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교실 뒤쪽 구석에 있는 빈 책상을 가리키셨죠. 전 낯선 사람들의 바닷속에 있는 섬처럼 느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박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건 마치 멜로디 없는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배웠던 한국어 수업에서 몇몇 단어들은 알아들었지만 그 단어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붙잡을 수가 없었죠. 수학 시간에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칠판에 보였어요. 숫자는 어떤 언어에서든 같으니까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목했을 때 전 질문을 이해할 수 없어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은 거의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따은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몇 번 저를 힐끔거렸지만 다가오진 않았죠. 전 음식을 집어먹으면서 땅콩버터 샌드위치와 사과 조각이 그리웠어요.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오늘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일어났죠. 하지만 매일 오후, 그 희망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제 책상에 시험지를 놓으셨어요. 문제는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었지만 지시사항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죠. 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그 종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답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다 되자 박 선생님이 시험지를 거두셨어요. 제 시험지는 여백에 몇 개의 숫자만 적혀 있었고 대부분 비어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걸 보시고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다음 날 박 선생님은 수업 후에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사무실로 걸어갔죠. 그분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어만 사용하셨어요. 그분은 제게 그림을 보여주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분은 클립보드에 메모를 하고 때때로 고개를 저으셨죠. 일주일 후 우리 부모님은 학교 회의에 불려오셨어요. 저는 사무실 밖에서 다리를 불안하게 흔들며 앉아 있었죠. 문을 통해 박 선생님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딸은 ADHD와 언어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그는 딱딱하게 연습한 것처럼 들리는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일반 교실은 그녀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ADHD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얼굴이 휴지처럼 구겨지는 걸 보니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셨죠. 아빠의 어깨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화가 났을 때처럼 딱딱해졌어요. 올리비아는 매우 똑똑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냥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테스트 결과는 명확합니다. 특수 교육 수업이 그녀에게 더 좋을 겁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울고 계셨죠. 그 아이는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올리비아가 아니라 그들이 그녀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전 이불을 꽉 당겨 둘러쌌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제 옛방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이 천장에 무늬를 만들곤 했었죠. 여기서는 그저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가슴에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운 느낌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거움 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전집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것을 기억했어요. 제가 빠르게 답을 찾았을 때 선생님들이 미소 지으셨던 것도요. 우주와 공룡에 관한 책을 읽었던 것도 기억났어요. 어떤 어른들도 어렵게 느끼는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했던 것도요. 전 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그걸 증명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책 더미를 들고 계셨는데 영어 이야기책, 그림 사전, 그리고 다채로운 수학 문제집이었죠. 우리는 다르게 해볼 거야. 올리비아. 엄마가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매일 저녁 식사 후 엄마와 저는 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마치 알록달록한 바다처럼 책들이 펼쳐져 있었죠.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바깥 세상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했지만 여기 제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시 이해가 되고 있었어요.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엄마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어요. 영어 단어들이 마치 편안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죠. 전 눈을 감고 이야기가 저를 학교에서의 문제들로부터 멀리 데려가도록 맡겨두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 낯선 새로운 세상에서 제 첫 번째 진짜 조력자였어요. 엄마는 박 선생님이 저에 대해 말한 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저 다른 방식으로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배우지 않을 거야. 어느 저녁, 엄마는 제 방 바닥에 알록달록한 카드들을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외우는 대신 엄마는 저에게 패턴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단어들에서 비슷한 소리를 찾는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단어들을 서로 연결했어요. 천천히 한국어 글자들은 신비로운 기호처럼 보이기보다는 제가 풀 수 있는 퍼즐 조각들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도와주셨어요. 매주 토요일, 우리는 서울숲을 걷곤 했죠. 봄에는 벚꽃이 분홍 눈처럼 우리 주변에 날리고 있었고,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낙엽이 우리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우주, 공룡,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큰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왜 여기서 보이는 별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본 것과 다른가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아빠는 지구의 위치와 세계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 별들을 보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의 대답은 항상 저를 망가지거나 뒤처진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일어났어요. 제 9번째 생일 전 어느 날 엄마는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소수를 찾아보자. 엄마가 제안하셨어요. 소수는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숫자야. 전 숫자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1을 제외한 모든 짝수들을 지웠죠. 그 다음에는 3 자체를 제외하고 3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들을 지웠어요. 전각 숫자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작업했어요. 끝마쳤을 때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작업을 확인하셨어요. 내가 완벽하게 모두 찾았구나. 엄마가 속삭이셨어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 순간이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바꿨어요. 수학은 한국어나 영어가 필요 없었어요. 그것은 그 자체로 언어였고 저는 그것을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죠. 학교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매일이 깊은 눈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지치고 차가웠죠. 다른 아이들은 거의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말을 걸 때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빨리 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저가 아닌 다른 학생들을 지목했고 저는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박 선생님은 정확히 제 적은 아니었지만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를요.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만 보고 있었죠. 그가 제 빈 시험지에 고개를 저을 때마다 또는 제 쪽을 바라보며 다른 선생님들에게 속삭일 때마다 저의 작은 부분은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매일 밤의 책, 아빠와 함께하는 산책, 제가 푸는 각각의 수학 문제는 넓은 강을 건너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어요. 제가 11살 때 엄마는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열리는 특별한 수학대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어린 수학 학생들을 위한 거야. 엄마가 설명하셨어요. 내 이름을 등록했어. 제 뱃속은 두려움으로 조여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수학은 어떤 언어에서든 수학이야. 너 자신을 믿어. 대회 당일이 왔어요. 시험장은 정말 넓었고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가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험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시사항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복잡한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첫 번째 문제가 보였어요. 그것은 패턴과 도형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언어였죠. 전 연필을 들고 풀기 시작했어요. 2시간 동안 저는 다르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잊고 있었어요. 그저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갔고 숫자와 패턴이 저를 이끌게 했어요. 2주 후 우리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엄마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어보셨어요. 그리고 작은 기쁨의 소리를 내셨죠. 상위 0.5%. 엄마가 읽으셨어요. 심사위원은 내가 뛰어난 논리적 추론과 구조적 이해를 보여준다고 말하네. 엄마는 다음 날 그 편지를 제 학교에 가져가셨어요. 처음에 교장 선생님은 그것이 정말 제 작품인지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증명서에는 제 이름이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올리비아 스미스. 그 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수학과 과학 우등반으로 옮겨졌어요. 몇몇 선생님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셨죠.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한국어 읽기와 역사는 여전히 쉽게 오를 수 없는 너무 가파른 산이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제가 지나갈 때 속삭였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어요. 마치 부서지기에는 너무 단단해 보이는 벽에 처음 생긴 균열 같았죠. 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소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올리비아 스미스. 다른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소녀였어요. 패턴과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소녀였죠. 밤에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저 희망이 아니라 결단력이었죠. 수학대회 이후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학교를 날아다니듯 다녔고 겨우 14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 한국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학과 과학 실력이 저를 돋보이게 했죠. 많은 고급 수업을 듣고 정말 잘 해냈어요. 제가 16살이던 어느 날 침실에 앉아서 제가 모은 신문 기사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기사들은 모두 저와 같은 학생들에 관한 것이었죠. 집과 학교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요. 똑똑하지만 시험이 실제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기사를 제 벽에 핀으로 꽂고 뒤로 물러섰어요. 갑자기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였어요. 이건 그냥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빈방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건 모두를 위해 상황을 바꾸는 것에 관한 거야. 저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통계를 찾았고, 다양한 나라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테스트하는지 연구했어요.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가 얼마나 똑똑한지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봤죠. 제 침실 벽은 종이, 스티커 메모, 차트로 뒤덮여 있었어요. 2년 후, 저는 미국의 MIT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과학, 법률, 인공지능에 관한 수업을 정말 좋아했죠. 어느 날, AI 윤리와 교육 정책에 관한 특별 세미나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 물으셨죠. 제가 손을 들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서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시험이 언어 장벽과 지능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학습 문제가 있다고 분류됐어요. 설명했어요. 말할수록 제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있었죠. 컴퓨터와 AI는 다양한 유형의 지능을 인식하는 더 나은 테스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수업 후 헤르난데스 교수님이 저에게 말하러 오셨어요. 교수님의 눈은 관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당신의 이야기는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올리비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MIT 법학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에 맞설 준비를 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였어요. 다언어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시험 도구를 만들기를 원했죠. 서울로 돌아가는 건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었던 거리가 이제는 익숙하면서도 달랐어요. 마치 꿈에서 본 장소를 방문하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8살 소녀가 아니었어요. 사명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죠. 법원은 차가운 돌벽이 있는 높은 건물이었어요. 안에서 저는 검은 정장을 고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방 건너편에는 박 선생님, 제 옛 선생님이 앉아 계셨죠. 이제 그는 머리에 회색 머리카락이 있어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그가 저를 봤을 때 그의 눈은 알아보며 커졌어요. 제가 판사 앞에 섰을 때 법정은 조용했어요.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죠.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말했어요. 평가 도구가 장애를 만들어냈어요. 3개월 동안 재판이 계속됐어요. 저는 전 세계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고 다언어 학생들에 대한 통계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따라 지능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설명했죠.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그에게 학생들이 어떻게 테스트되는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언어 장벽이 종종 학습 문제로 오해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그는 제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판사가 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을 때 왔어요. 왜 개인적으로 이미 성공했는데도 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판사를 보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성공이 제가 받은 것과 같은 특별한 도움에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부족한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아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엄마가 제게 배움을 돕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주셨던 끝없는 인내심을 생각했어요. 아빠가 제 질문을 존중하며 대해주셨던 주말 산책도 생각했죠. 모든 아이가 제 부모님 같은 부모님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모든 아이가 2번째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었고요. 가장 어려운 날은 최종 청문회였어요. 양측 모두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제 우리는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생님들,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님들, 기자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요. 저는 숨쉬기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며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건 단지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자신의 맹목성을 인식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죠. 판사가 방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일어섰죠. 그가 결정을 발표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교실 뒤쪽에 혼자 앉아 주변의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8살 소녀를 보았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교실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다른 아이들을 위해 계속 싸울 거라고요. 판사의 나무망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내려쳐졌어요. 그 소리는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목구멍에서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언어 학생 평가는 언어 능력과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발표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죠.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도구가 6개월 내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방이 소리로 폭발했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제 뒤에 있던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서 제 시야에 밝은 점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법원이 저에게 동의한 거예요. 학교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테스트할지 바꿔야 했죠. 따뜻한 기분이 제 가슴 속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저 행복함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랐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았죠. 교실 뒤편에 혼자 앉아있던 겁에 질린 8살 소녀를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싸웠고 이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축하하러 모여들 때 저는 박 선생님이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죠. 그는 문을 통해 사라지기 전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가 마침내 이해했는지 궁금했어요. 그 후 몇 개월은 바쁘고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한국 전역의 교육청들이 그들의 시험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몇몇 도시들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센터를 만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신문과 텔레비전에 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언어 장벽을 넘어선 다양성의 승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저를 한국 대표로 초청했을 때였어요. 저는 전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죠. 그 무대에 올라가는 건 마치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조명은 밝았고 수백 개의 얼굴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한국을 폐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나라의 논리적 사고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존중합니다. 제 경험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그 한 걸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서울에서의 첫날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한때 너무 낯설고 불친절하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때 신비로운 코드처럼 보였던 언어가 이제는 영어와 함께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연설 후 아이들 무리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 한국에 살고 있었죠. 어떤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했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막 배우고 있었어요.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를 가진 작은 소녀가 저에게 손을 잡고 있는 두 막대기 사람 그림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언니예요. 그녀는 수줍게 더 큰 인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예요. 선생님이 제가 언니처럼 똑똑하대요. 저는 그녀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었어요. 법정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제가 싸웠던 것만큼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죠. 오늘날 저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학생들을 공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또한 교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지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죠. 제 일은 저를 서울, 샌프란시스코, 런던으로 데려가요. 저는 강연을 하고 학교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도록 돕고 있어요. 어머니는 종종 저와 함께 여행하세요. 이제 머리에 은색 줄무늬가 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 그대로예요. 가끔 한국 학교를 방문할 때 저는 복도에서 박 선생님을 봐요. 그는 이제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요. 한 번은 그가 저를 멈춰 세워 제 소송이 그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어요. 그 단순한 한 문장이 모든 신문 기사와 TV 인터뷰보다 저에게 더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지난주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한 교실에서 5개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앉아 그룹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들의 선생님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한국어로 말하면서 테이블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고 개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뒷구석에는 작은 미국 소년이 한국 소녀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함께 도표를 그리며 숫자와 그림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완전한 원을 그렸어요. 한때 저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던 교실이 이제는 모든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한때 저를 고장났다고 불렀던 시스템이 이제는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학교를 떠날 때 벚꽃이 봄바람에 소용돌이치며 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혼란스럽고 두려운 아이로 서울에 도착했던 그 첫날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낯선 꽃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제 세계의 일부였고 제 이야기에 속한 많은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였죠. 제 영웅의 여정은 법정 승리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든 아이와 함께, 언어를 넘어보는 법을 배우는 모든 교사와 함께,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대신 축하하는 모든 학교와 함께요. 그리고 그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제 가장 큰 보상을 찾았어요. 다른 것이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인 세상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